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버리지 조쌤입니다. 25년 대비 산업안전지도사, 그 중에서도 기업진단지도 과목을 한정된 시간이지만 특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기업진단지도가 어떻게 어려운지, 과락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빈출 챕터의 문제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업 진단지도 하면 항상 들어오던 이야기가 있죠? 네. 1차 시험에서 꽈락의 위험이 가장 높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평소 접해보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문제의 이해조차 되지 않는다 등등 악명이 높습니다. 그럼 과연 그 꽈락률이 얼마나 높길래 그럴까요? 잠시 꽈락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업 진단지도 꽈락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연도별로 꽈락률이 낮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쉬운 회차와 어려운 회차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는 점점 높아지고 있죠. 특히 23년도는 꽈락률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꽈락이었던 거예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25년 꽈락률은 약 30%가 되겠네요. 23년도 40%의 꽈락률과 더불어서 엄청난 거죠. 지도사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업 진단 지도가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현장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이 도움이 과연 될까요? 인사평가 방법이 과연 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산업안전일반 등 실무적 연관성이 높은 부분의 실력이 출중함에도 이런 과목에서 꽈락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꽈락률이 자꾸만 높아질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그건 시험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가? 그건 지금부터 이 조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우는 1차 합격 전략은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80점, 2과목 산업안전일반에서 70점,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에서 40점, 즉 기업진단지도는 과락만 면하고 이렇게 해서 총점 190점으로 평균 63.3점으로 통과. 네, 정말 멋진 계획이죠. 사실 시간이 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으니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산업안전일반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오판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나도 당연히 1, 2과목에서 80점대의 고득점을 받겠지라고 은연중에 확신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두 과목이 절대 만만한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과락만 면하자고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10개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어정쩡하게 패싱 또는 답만이라도 암기하자. 여러분, 기업 진단 지도는 정말 생소한 영역입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풀었던 문제도 또 틀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같은 보기 문항의 내용이라도 절대 앞선 시험에서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를 생각하는 기계 안전과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기업 진단 지도를 꽈락만 면하자가 아닌 70점, 아니 8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항상 시험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죠. 나는 수험생이지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문제가 문제은행식이라고는 하지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답만 외워서는 그리고 어렵네 하고 패스하고서는 진짜 꽈락을 맛보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 위주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학습하실 때엔 가장 최근 연도부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문제들도 세련되어지거든요. 몇 년 전의 문제와는 반드시 수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업위생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한 문제인데 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럼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해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자세히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보기 항목의 내용을 하나 볼까요? 여기 22년도 문제의 국소 배기 장치의 후드 설치 위치에 대해 나왔어요.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발생하더라도 발생원보다 낮은 위치에 후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설명입니다. 인강에서도 강의했던 것처럼 단지 공기보다 무겁다고 해서 가라앉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증기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증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보다 무거워도 주변의 기류, 온도 또는 증기 자체 특성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바로 가라앉지 않고 높은 곳으로 상승했다가 가라앉을 수도, 확산된 후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드를 일부러 낮은 곳에 설치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로 설명드리니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건 미세 입자의 확산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미세 입자 중에 무거운 것들 일부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들은 여기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되죠. 후드를 아래에 설치했다면 이런 가벼운 것들의 확산은 막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확산된 입자들이 실내에 머물다가 실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더 멀리 확산되겠죠. 네, 멀리 있던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발생 입자나 증기의 비중이 무겁다고 무조건 후드를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임을 아시겠죠?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런 옳은 설명 또는 보기 문항이 19년도에는 틀리게 설명되어 출제가 되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증기 입자의 확산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13년도를 가보니 탈지제니, 사염화 에틸레닌이 하는 뭔가 어려운 말들이 마구 나왔어요. 하지만 모두 트릭이죠. 중요한 것은 후드는 비중에 상관없이 정상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 문항을 보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서 또 공부를 해뒀어요. 베르누이 정리죠. 네, 사실 이건 레이놀드 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베르누이 정리는 유체의 속도, 압력,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상호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점성은 고려하지를 않아요. 반면 레이놀드 수는 유체의 흐름이 매끄러우냐, 소용돌이 치느냐와 같이 흐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점도와 밀도, 속도, 관의 직경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이 됩니다. 이 선택지를 학습해 놓으면 17년 75번 문제처럼 레이놀드 수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답도 외우시고 보기에 나온 내용을 확장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능 노트가 있는 것이에요. 앞서 공부 방법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엔 실제 시험 시간을 한번 볼게요. 일반 응시자는 90분간 3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각각 30분 정도 되겠네요. 총 75문제니까 산술적으로 문제당 1.2분입니다. 와, 문제 읽기에도 바쁘겠죠. 반면 과목 면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두 과목만 치르시는 분, 한 과목만 치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기술사분들은 과목 면제가 있어서 한두 과목만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사라 할지라도 기업 진단지도 한 과목만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1, 2, 3 과목 모두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법령이나 안전일반에서 최대한 빨리 풀어놓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르거나 생각이 깊어지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끝까지 풀이 후에 다시 돌아오면 돼요. 자, 1.2분. 타이트할 것 같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의외로 빠르게 풀어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압니까? 모두 풀어놓고 퇴실 시간에 남아서 눈을 붙이고 있을지요. 1.2배, 1.5배 등 시간 연장 부분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이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은 큐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기업 진단지도 출제 범위는 잘 아시다시피 경영학과 산업심리학 그리고 산업위생 개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문항수는 경영학과 산업심리학에서 각 9문제씩 18문제가 출제되고 산업위생 개론에서는 7문제가 출제됩니다. 80점을 받으려면 20개를 맞춰야겠죠? 그럼 경영학과 산업심리학에서 15개, 산업위생 개론에서 5개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왜? 혼자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기계 안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쉽게 설명드리잖아요. 기본기에 충실하십시오. 모든 공부 방식이 동일합니다. 철저한 기출 위주의 방법이죠.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의 정답이 아닌 오답들에 대해서도 모두 봐둔다면 그 꼼꼼함의 차이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 중심의 이해, 우직하게 본인의 스타일을 밀고 나가세요.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이제 각 챕터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챕터에서 오늘 특강 내용은 노사관계 관리 부분,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출 영역에 속하죠. 먼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키워드가 숍제도, 단체 교섭, 그리고 노동조합입니다. 이 중에서도 또 숍제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왔네요. 숍제도, 노동조합 가입제도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노동조합 가입제도를 왜 숍제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작업장을 뭐라고 하죠? 우리 샵장이라고 하죠? 즉,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는 조합원들의 일터인 작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숍제도라고 유래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인강에서는 더 재미있게 상점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특정 상품을 판다거나 특정인들에게만 물건을 판매하는 등 상점이 운영 방식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특정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숍 제도는 기본 형태 3가지와 변형된 형태 3가지까지 합쳐서 모두 6가지입니다. 기본 형태는 오픈숍 그리고 클로즈드 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트로 따라다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유니온 숍이 있는 거예요. 오픈은 말 그대로 개방, 즉 조합, 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클로즈드 숍은 딱 느낌이 오시죠?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합원만 고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유니온 숍은 고용 시에는 조합원, 비조합원 따지지 않고 고용하고 이후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변형된 형태의 숍 제도는 에이전시 숍, 프리퍼렌셜 숍, 그리고 메인테넌스 숍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명칭의 영어 뜻을 잘 보시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에이전시는 대리인, 프리퍼렌셜은 프리퍼, 즉 먼저라는 뜻이죠. 그리고 메인터넌스는 유지. 각각의 내용을 이렇게 단어의 뜻과 연계하여 암기하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숍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단체 교섭 방식입니다. 제가 한 방에 이해와 암기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기업별 노동조합이 여기 A 그리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 즉 회사도 A, B 이렇게 있겠죠. 노동조합 A, B 그룹을 묶어봅니다. 사용자 측도 한번 묶어보죠. 자, 이제 그룹으로 묶었으니까요. 이 그룹에 대표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상부노조가 노동조합의 대표가 됩니다. 사용자 측 역시 기업 대표가 있겠죠. 사용자 단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부노조와 기업노조 하나를 일단 그룹으로 묶어보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체 교섭 방식을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화살표를 그려봅시다. 대표끼리 협상을 합니다. 각 그룹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협상한다. 그래서 통일교섭. 자, 이번엔 이렇게 상부 노조와 기업 A 사측을 연결해 봅시다. 대각선이네요. 그래서 대각선 교섭. 이번엔 상부 노조와 기업 A 노조를 묶은 그룹을 개별 사측과 연결해 볼게요. 이게 바로 공동교섭입니다. 상부 노조와 기업 A 노조가 공동으로 사측과 협상을 한다. 그죠? 자, 다음 개별 노조와 개별 기업 간을 연결해 볼까요? 이건 당연히 같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니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그룹끼리 연결을 합니다. 보세요. 이게 두 집단이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교섭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노사관계의 핵심 내용을 짧은 시간 만에 마스터했어요. 그 결과 지금 여기 깔려 있는 문제들의 정답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